태국 15대 금기사항. 황금사원의 나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불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나라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는 왼손 사용 금지, 승려 접촉 금지, 휘파람 금지 등 다양한 금기 상황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따라야 할 특이한 규칙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마치 상상 속 영화나 꿈에서나 존재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러한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사원의 나라, 태국입니다. 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편안하고 친절하며 언제나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나라로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태국 사람들은 매우 온화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 국민이 불교를 믿는 만큼 엄격한 문화적 규범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14의 발 사용에 주의하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발로 문을 열거나 때로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러한 행동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로도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문화에서 발은 신체 부위 중 가장 낮고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 발을 뻗거나 발로 문을 밀거나 특히 발을 책상 위에 올리는 행위는 금기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전역에서는 집이나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며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발을 문 앞에 아무렇게나 흩어놓는 것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은 손님의 예의와 품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중한 태도를 보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절없는 사람들에게 따로 마련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 13.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방금 발에 관한 중요한 규칙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머리에 관한 또 다른 금기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머리는 신체 중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무례로 간주됩니다. 이는 태국에서 타인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금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부모만이 아이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로 태국인의 머리를 만졌다면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낯선 이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손길을 본능적으로 피하며 악수보다는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아이와 함께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도 껴안거나 악수하는 대신 아이 인사와 함께 공손한 미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는 고개를 숙이며 아이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의 있는 행동입니다. 번호 12의 왕과 왕실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혹시 몰랐다면 태국은 여전히 군주제 국가입니다. 왕과 왕실이 존재하며 태국의 왕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왕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왕실이나 군주를 비방하거나 불경스럽게 대하는 모든 행동은 금기시됩니다. 만약 왕이나 왕실에 대해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체포되거나 정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태국의 왕에 대한 존경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왕이나 왕실에 관한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삼가야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상영 전에 왕에 관한 짧은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일어설 때 함께 일어나 예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집회에는 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밟거나 무례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번호 11야 부적의 나라.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정말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적이 온 사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버스는 물론이고 기업의 로고나 사무실 안에도 행운과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민감한 회사들도 예외 없이 부적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있더군요. 태국의 부적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돌로 만든 운명 부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나 부처의 작은 조각상으로 개인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리어 주문이 새겨진 문신이나 부적이며 이는 운명 부적보다 강력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퇴마를 위해 사용하는 식물의 뿌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태국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적을 이용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태국 부적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마법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겪거나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부적을 통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부적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적이 행운과 건강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태국에 가서 부적을 구입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태국에는 부적을 위한 시장도 따로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7천만 명에 달하는 태국에서는 해마다 약 2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6억 40만 달러가 부적 관련 활동에 쓰입니다. 그러니 방콕에 타프라찬이라는 전문 부적 시장이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주중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되며 늘 붐빕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구매 시 흥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번호 10, 트랜스젠더 천국. 여기엔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동양 문화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단지 성전환 수술만 해도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습니다. 저렴한 비용, 최첨단 수술 기술, 그리고 뛰어난 의료진 덕분에 태국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태국이 트랜스젠더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현대적인 수술 기법, 그리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 정부는 유료 관광을 경제 발전의 기회로 보고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유료 관광을 통해 연간 약 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은 여전히 낯선 개념이지만 태국 사회는 제3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영국, 노르웨이, 불가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이들은 출신 배경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태국만큼 좋은 성전환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트랜스젠더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누가 트랜스젠더이고 누가 아닌지를 구분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태국에서 연인을 만나는데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상대가 트랜스젠더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번호 9의 태국인과 절대 말싸움하지 마세요. 말싸움에 자신이 있다면 태국에서 실력을 시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지게 될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친절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태국의 의사소통 문화에서는 항상 상대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을 방문할 때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해야 하며 목소리는 항상 낮고 정중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격한 말다툼을 원했다면 잘못된 나라를 선택한 셈입니다. 태국인들은 당신과 직접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태국처럼 영적인 힘을 믿는 나라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저주와 주문입니다. 번호 8야 예출 시 돈이나 귀중품을 객실에 두지 마세요. 태국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는 외출할 때 호텔 객실에 돈이나 귀중품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호텔에 머무르더라도 반드시 돈과 귀중품은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객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객실에서 분실된다면 태국의 어떤 호텔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태국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기적처럼 사라졌을 때 크게 놀라지만 결국 호텔 측과 당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단지 고개를 젓는 반응뿐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피하려면 개인 물품은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 7. 밤에는 절대 휘파람을 불지 마세요. 태국에 있을 때는 밤에 어디에서든 휘파람을 부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법은 아니지만 태국 문화에서는 금기로 여겨지는 행위입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한밤중에 휘파람을 불면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여겨집니다. 밤은 불길한 시간대로 간주되며 이 시간에 휘파람을 불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자극하거나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린 영혼은 휘파람 소리가 난 곳으로 찾아와 그 주인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단지 아이들을 조용히 달래 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유인된다는 전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탄편 이야기에서는 독사가 말을 듣도록 길들인 악한 인물이 밤마다 휘파람을 불어 특정 인물에게 뱀이 몰려가 물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뱀을 조종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뱀은 휘파람 소리를 일종의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을 훈련시키거나 다루는 사람들은 휘파람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태국의 지역마다 이 금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조언은 밤에 휘파람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밤에 휘파람을 분다면 이웃들이 즉시 다가와 그 행동을 제지하며 금기 사항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번호 6. 사원에서의 규칙. 태국의 수많은 독특한 규칙들 중에서도 이 규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긴 탐방을 마치고 사원을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그늘 아래에서 잠시 앉아 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절대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원 관계자에게 주의를 받거나 심한 경우 사원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단순히 앉는 것조차 그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태국 문화에서는 발을 인간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원에서는 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꼬거나 접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사원 안에서 어떻게 앉거나 무릎을 꿇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실수로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번호. 선물은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태국을 여행할 때는 항상 밝고 친절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환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가족 모임에도 흔히 여행자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 선물이 다소 기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지에 살아있는 벌레가 담긴 상자, 심지어는 사용한 속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거절하지 말 것, 어떤 상황이든 미소를 지으며 감사히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작더라도 상대방에게 선물로 보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물을 거절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들의 환대는 순식간에 불쾌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번호 4의 손에 관한 규칙. 태국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혀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은 본격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종업원을 손가락으로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싶다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흔들거나 두 손을 모아 예의를 갖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동뿐만 아니라 왼손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무언가를 건넬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왼손을 불결한 손으로, 오른손을 신성하고 귀한 손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행위로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호 3유 국가 연주 시 정지하기. 태국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놀라지 마세요.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태국 국가가 연주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의식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때는 반드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대개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국가가 울려 퍼지며 이 시간에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거나 장난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태국 국기를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국의 국기가 모욕당하거나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국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더불어 국기를 옷처럼 착용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멈춤 1.5초. 번호 2를 돈을 밟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돈을 실수로 밟게 되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곧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 바트 지폐에 국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함부로 다루거나 밟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태국 시민들은 이 규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실수든 고의든 돈을 더럽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떨어뜨리거나 밟는 행위는 국왕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편이므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환전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1. 식사 예절. 태국에서는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과 맛있는 요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식사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보통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식탁의 상석, 즉 머리맡에 앉지만 황금 사원의 나라 태국에서는 중심 자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에는 발바닥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이며 마치 혼자 별도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각각의 요리는 큰 공용 그릇에 담겨 나오며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용 그릇의 가장자리에서 음식을 덜어야 하며 먹고 있던 숟가락 대신 별도의 숟가락을 사용해 개인 접시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여성이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분들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식사를 여유 있게 즐기는 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식사를 급하게 마치지 말고 천천히 즐기도록 하세요. 식사를 다 마쳤다면 사용하던 숟가락과 포크를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면 식사를 마쳤다는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황금사원의 나라 태국에서의 15가지 금기사항과 독특한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충격! 라오스의 진짜 모습 공개, 세계 최저물가 국가와 AI보다 예쁜 미녀들. 화왕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사는 땅이라는 뜻의 란상 왕국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 내륙 국가는 라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중국,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영토 면적은 약 9만 1000평방마일로 미국 오리건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국경 안에는 49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7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라오스에는 산림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코끼리가 1000마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사이아 부리주는 2007년에 코끼리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이 동물들은 유래용 천을 걸치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축제에는 미인대회, 전통공연, 코끼리 축구 경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를 통해 라오스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음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자연은 바다가 없는 이 내륙 국가의 해안선 대신 거대한 메콩강을 선물했으며 이는 오늘날 최고의 국가적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강은 4000개의 섬이라는 뜻의 시판돈이라 불리는 군도로 넓어집니다. 돈콘과 돈댓은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깨끗한 물 위에서 카약을 타고 평화로운 마을을 지나 자전거를 타며 매우 희귀한 민물 이라와디 돌고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태국 국경 근처의 회이사이에서 루앙프라방까지 긴 나무 배인 슬로우보트를 타고 이틀간 여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동 방식입니다. 이 배들은 도로 연결이 부족한 고립된 강변 마을에서 지역 물품과 사람들을 태우며 수상시장의 경험과 필수적인 교통수단을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강가에 저녁이 찾아오면 신이라 불리는 전통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직물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깊은 의미를 딸들에게 전달합니다. 코끼리 디자인은 란상의 유산을 존중하고 호랑이 문양은 짐승의 신성한 힘을 나타내며 뱀, 나가, 은 진정한 사랑과 번영에 대한 탐구를 상징합니다. 라오스 여성의 아름다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수세기 동안 아카족은 아카장 또는 아카의 길로 알려진 오래된 규칙을 따라왔습니다. 라오스 루앙남타와 퐁살리의 안개 낀 북부 산악지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부족은 결혼 준비부터 공동체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 전통적인 규범에 의존합니다. 각 마을 입구에는 조각된 나무 정령의 문이 서 있습니다. 영적이고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하는 이 문은 야생의 숲과 인간의 영역을 나눕니다. 외부인이 이 구조물을 만지면 마을의 영적인 조화를 망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동체의 남성들은 최대 60대에 이르는 가문의 혈통을 전적으로 기억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중요한 행사 때 이 방대한 족보를 암송하여 적절한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지난 6대 이내에 남자 조상을 공유하는 사람과는 결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밝은 구슬, 깃털 그리고 무거운 운동전으로 장식된 화려한 머리 장식으로 쉽게 구별됩니다. 이 정교한 장식품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시각적인 전기 역할을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디자인은 그 여성이 속한 특정 하위 그룹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이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랍니다. 전통적인 라오스 문화, 특히 저지대 공동체에서는 신랑이 결혼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불교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사회적으로 기대합니다. 이 기간은 대개 불교의 사순절인 카오판사와 일치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는 머리를 밀고 황색 가사를 입으며 마을에 시주를 모으고 일출 전에 일어나 독경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만지거나 미래의 아내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말하기는 기도 시간에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깊은 침묵은 그의 영혼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절제력을 가졌는지 시험하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만약 그가 중도에 그만둔다면 신부의 가족은 즉시 약혼을 파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체 과정을 마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깊은 인격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도시 환경과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현대 도시에서는 이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와 관련된 엄청난 사회적 존경은 라오스의 결혼 시장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인 가족들은 이 수행 과정을 건너뛴 남자에 대해 흔히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 흥미로운 라오스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오스의 도시와 농촌은 하나의 국경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나라처럼 운영됩니다. 산악마을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일상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전통적인 고상 가옥은 대나무 기둥 위에 놓여 있고 닭과 돼지는 그 아래에서 행복하게 돌아다닙니다. 여성들은 수동으로 쌀을 찢고 먼 시냇가에서 신선한 물을 길어오며 대가족을 위해 요리합니다. 남성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 땔감을 모으고 대나무를 수확하며 신발도 없이 험하고 가파른 경사면을 자주 오르내립니다. 지역 마을 시장에서는 야생 허브, 숲의 꿀, 찹쌀, 작은 도구들 그리고 수공예 은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또한 매주 열리는 복권은 공동체의 즐거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한편 비엔티아는 대조적이면서도 똑같이 여유로운 속도를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수도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이 도시는 아름다운 황금빛 사원과 조용한 거리,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풍 카페로 가득한 고요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불교 승려들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진한 라오스 커피를 마시고 갓 구운 바게트를 먹으며 몇 시간을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해가 메콩강 아래로 저물면 비엔티아는 깨어납니다. 강변을 따라 빨간 텐트들이 줄지어 거대한 야시장을 형성하며 길거리 음식과 의류 그리고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매콤한 파파야 샐러드와 구운 고기 그리고 찹쌀의 향기가 저녁 바람을 채웁니다. 젊은이들과 연인들 그리고 대가족이 일몰을 즐기기 위해 강변에 모입니다. 호치민이나 방콕의 강렬한 혼돈과 달리 이곳의 밤문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은 친숙한 강변바와 식당을 가득 채우고 라오 맥주를 나누며 부드러운 선율 속에서 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국제적인 곡과 지역곡을 혼합한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이트클럽이 존재하지만 문을 일찍 닫으며 거친 파티보다는 친근한 사교를 우선시합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인 1964년에서 1973년 사이 미국은 라오스에 약 2억 7천만 개의 집속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에 투하된 모든 폭탄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 폭탄 중 약 8천만 개는 폭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농부들은 단지 땅을 일구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니다.
라오스 인구의 약 17%가 매 농사철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는 농촌의 쌀 농부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특별한 점은 이것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전쟁의 잔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반나피아 마을의 장인들은 1970년대부터 폭탄 고철을 녹여 알루미늄 수프 숟가락을 만들어 왔습니다. 빈 포탄 껍데기 하나가 $100 이상에 팔릴 수 있는데 이는 농촌 경제에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폭탄 케이스는 집 기둥과 울타리 기둥, 그리고 화분과 강배로 재탄생했습니다. 아티클 22, 아어티켈 22라는 주얼리 브랜드는 현지 공예가들과 협력하여 폭탄 파편으로 착용 가능한 장신구를 만들며 그 수익금은 토지질의 제거 작업에 기부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주방 도구와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회복력입니다. 전통적인 라오스 결혼식은 조용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체 공동체의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타오르는 불꽃 주변에서 시작되는데 손님들은 닭고기를 굽고 특별한 수프를 끓이며 결코 비지 않는 작은 잔에 수제쌀 와인을 붓습니다. 여성들은 반짝이는 은신구로 장식된 정교한 자수 의상을 입고 머리카락에는 금잔화를 엮어 넣습니다. 어르신들은 기도를 암송하고 신부의 머리카락에 빳빳한 새 지폐를 꽂아주며 행운과 다산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외부인들을 놀라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신랑이 도착할 때 그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옆구리에는 유래형 칼을 차고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담요와 침구, 그리고 가재도구를 가져옵니다. 바나나 잎과 밝은 금잔화로 덮인 평평한 돌이 신부의 집 앞에 놓입니다. 신랑은 이 돌을 밟아야 하며 그래야 신부의 여동생이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즐거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축제가 끝난 후에 나타납니다.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새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신부의 가족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에서 2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래 머물며 농사일을 돕고 가족 사업에 기여하며 부부가 결국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경제적 기반을 닦습니다. 이러한 처가살이 전통은 신부 가족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안정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라오스의 문화적 금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영적인 위계 질서로 다루어집니다.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아이의 머리일지라도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심각한 결례입니다. 반대로 바른 몸에서 가장 낮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이나 승려 또는 불상을 향해 발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항상 발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안으로 갈무리해야 합니다. 사원 내에서 여성은 승려를 만지거나 옷자락이 스치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만약 여성이 승려에게 물건을 건네야 한다면 천 위에 물건을 올려두어 승려가 가져가게 하거나 대신 전달해줄 남성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현지 가정 안에서도 추가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문 쪽으로 두고 자는 것은 나쁜 정령을 몸 안으로 불러들인다고 믿습니다. 숟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려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수요일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목요일에는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라오스의 대부분 운전자들은 경적을 거의 울리지 않는데 이는 교통법규 때문이 아니라 경적 소리가 불필요하게 공격적이며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도시에서는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어디에서나 이러한 관습을 인지하는 것은 존중받는 손님이 될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무례한 범법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됩니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당 찹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평균적인 라오스 사람은 1년에 약 342파운드에서 377파운드의 찹쌀을 먹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찹쌀의 자녀들이라는 뜻의 루카오 냐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찹쌀은 후아디라고 불리는 대나무 바구니에 쪄서 팁카오라는 엮은 용기에 담겨 나옵니다. 항상 손을 사용하여 작은 공 모양으로 굴린 뒤 다른 요리를 찍어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팁카오를 나누는 것은 라오스 문화의 핵심인 공동체적 가치를 강화하는 사교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찹쌀을 넘어 라오스의 메뉴는 대부분의 서구적 입맛이 준비되지 않은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현지 시장에서는 튀긴 거미를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검은 타란툴라를 양념에 재운 뒤 지글거리는 기름에 튀겨냅니다. 다리는 감자칩처럼 바삭하게 씹힙니다. 몸통은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직접 먹어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카이모트 댕이라고 알려진 붉은 개미 알이 있습니다. 우윳빛 진주들은 숲 깊은 곳의 둥지에서 채취됩니다. 이것들은 신선하고 신맛을 내며 야생 채소와 함께 수프에 넣거나 카피르 라임잎과 신선한 고추와 함께 볶아 먹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놀랍도록 중독성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산악마을 모험을 떠난다면 끓는 수프에 직접 넣은 야생 후추 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혀에 약한 전기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처럼 얼얼하고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고 잊기 힘든 경험입니다. 시안 쾅주에는 2,000개 이상의 거대한 돌 항아리들이 언덕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이 안에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것들은 약 2,000년 전에 화강암과 사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고대의 거인들이 쌀와인을 발효시키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인간의 뼈와 매장 유물을 포함한 고고학적 증거는 이것들이 복잡한 철기 시대의 장례 의식의 일부였음을 암시합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콤파팽 폭포가 메콩강으로 쏟아지는데 현지인들은 이곳에 강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부들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메콩 메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타푸주와 세콩주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대 정령과 안식 없는 조상들의 소유라고 믿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숲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타푸주의 숲 깊은 곳에 숨겨진 농파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 전 활동을 멈춘 고대 화산의 분화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은 1년 내내 깊고 어두운 초록빛을 유지합니다. 누구도 이 호수의 깊이를 성공적으로 측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이 바닥이 없으며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수면을 방해하려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호수 주변의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자연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마치 숲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곳의 일상은 계절과 메콩강 그리고 불교 전통에 의해 형성된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월 며칠이라는 생각 대신 축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무더운 계절의 절정인 4월에는 온 나라가 라오스 신년 축제인 삐마이로 활기를 띱니다. 거대한 물싸움처럼 보이는 이 행사는 사실 깊은 의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은 정화와 재생을 상징하며 사람들은 사원의 불상과 어르신들의 손에 향기로운 물을 부어 다가올 해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 같은 도시의 거리는 양동이와 호스 그리고
물총으로 가득한 즐거운 혼돈으로 변합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참여하며 하루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완전히 젖게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물을 맞는 것은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라 불운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건기가 가장 혹독해지는 시기에는 시골에서 또 다른 독특한 축제인 분방파이, 즉 로켓 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수백 kg에 달하는 거대한 수제 로켓을 만들어 폭발적인 힘으로 하늘 높이 쏘아 올립니다. 거친 경쟁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매우 영적입니다. 이 로켓들은 쌀 농사를 위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보내는 기도입니다. 농업이 여전히 삶의 중심인 나라에서 이 전통은 희망과 생존을 모두 반영합니다. 마을끼리 높이와 비행시간을 겨루는 장난기 섞인 경쟁도 있으며 발사에 실패하면 웃음 섞인 벌칙을 받기도 합니다. 오기가 끝날 무렵에는 불교 사순절의 종료를 알리는 보트 경주 축제와 함께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비엔티안에서는 메콩강이 관심의 중심이 되며 길고 좁은 용선들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각 보트에는 최대 10명의 노자비들이 북소리에 맞춰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강변에 모여 경주가 펼쳐질 때마다 환호하며 응원합니다. 에너지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하며 라오스 문화를 정의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반영합니다. 라오스에서 축제는 단순한 기념일 이상입니다. 축제는 사람들을 자연과 정신 그리고 서로에게 연결하며 모든 계절을 의미 있고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라오스의 숲이 습해지고 곤충들이 번성하는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마을들은 현지에서 쿠앙이라고 알려진 딱정벌레 싸움을 위해 모입니다. 사육사들은 숲에서 반짝이는 검은 껍질과 강력하고 굽은 뿔을 가진 가장 강한 수컷 장수풍뎅이를 찾아다닙니다. 경기장은 단순히 둥글게 깎은 나무판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사육사들은 작은 막대기를 사용해 딱정벌레 근처에 진동을 만들거나 암컷 딱정벌레를 근처에 두어 영역 본능을 자극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두 딱정벌레는 서로를 붙잡고 들어 올리거나 나무 플랫폼 밖으로 밀어내려 시도합니다. 내기도 포함되는데 판돈에 따라 수백만 라오 킵에 달하며 이는 미화로 수십에서 수백 달러 정도입니다. 오기가 끝나면 많은 참가자들은 딱정벌레를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 자연적인 생애 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경쟁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놀랍도록 지속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모든 경쟁이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이 맑아지고 평온한 꾸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선은 또 다른 전통 소일거리인 연싸움, 즉 렌와우로 향합니다. 참가자들은 마을 외곽의 넓은 들판에 모여 하늘로 수십 미터 뻗어나가는 긴 실타래를 잡습니다. 연이 솟구치면 진짜 경쟁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따돌리고 공중에서 연실을 끊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실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고운 유리가루나 특수 재료를 실에 입히며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을 고요한 공중 결투로 바꿉니다. 지상에서는 인내와 정밀함의 게임이 됩니다. 선수들은 긴장도와 각도, 그리고 타이밍을 신중하게 조절하며 라이벌과 선이 꼬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실이 끊어지면 패배한 연은 하늘을 가로질러 무력하게 떠내려가고 아이들은 들판 너머로 떨어지는 연을 쫓아갑니다. 승자는 군중 위에서 당당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하늘을 납니다. 쿠앙과 마찬가지로 연싸움은 상금보다는 자부심과 기술, 그리고 공유된 경험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지켜보고 대화하며 순간을 즐기기 위해 모입니다. 웃음과 우호적인 경쟁, 그리고 각 연에 담긴 장인 정신에 대한 잔잔한 감탄이 교차합니다. 매일 오후 메콩 강변을 따라 라오스의 젊은 남성들이 모여 현지에서 카타오라고 부르는 세팍타크로 경기를 합니다. 이 스포츠를 본 적이 없다면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사용하여 등나무로 엮은 공을 주고받는 무술과 배구가 결합된 형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선수들은 발과 무릎, 가슴 그리고 이마를 사용하여 공을 공중에 띄우고 네트 너머로 강타합니다. 가장 고난도 기술에는 공을 자신의 어깨 너머 뒤로 차는 호스킥 서브와 공중에서 회전하며 수평 상태로 공을 치는 롤 스파이크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는 것은 게임이라기보다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타오는 라오스 어디에서나 즐깁니다. 시골 들판부터 비엔티안의 중앙공원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값비싼 장비나 공식 시설, 그리고 심판 없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등나무공 하나와 친구들, 그리고 숙련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체적 협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은 랜드마크나 음식 또는 축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스 북부의 산악마을에서는 최대 110파운드의 땔감을 머리와 등에 지고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면을 맨발로 걷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쌀을 찢고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며 대가족을 돌보는 와중에도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 역할을 하는 정교한 실크 직무를 짜는 시간을 찾아냅니다. 직조 마을의 여성들은 현지 최저임금의 5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기도 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비를 대고 공동체 발전을 지원합니다. 신을 짜고 나가를 짠다는 뜻의 탐신 탐락이라는 문구는 그들이 기술을 통해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영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에서 현대 라오스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자립적이며 전문적인 역할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눈에 띄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카토이라 불리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상점에서 공개적으로 일하며 많은 방문객들이 놀랄 정도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헬로세이프의 2025년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자의 하루 평균 체류 비용은 약 10.97달러로 미국의 패스트푸드 한 끼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수도 비엔티안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생활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한 달에 단 $1,000만 있으면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교통비와 기타 공과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심의 아늑한 독립형 아파트는 약 $300에서 $600 사이입니다. 가구가 완비되고 에어컨과 초고속 인터넷을 갖춘 고급스러운 곳을 원한다면 가격은 약 $800까지 올라갑니다. 식비 또한 매우 합리적입니다. 현지 요리는 대개 1에서 $3 내외이며 서구식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15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월총 공과금은 $50에서 $120 정도입니다. 한 서구인 여행자는 고향에서 월세로 쓰던 돈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농담했습니다. 느릿한 삶의 속도와 라오스의 평화로운 자연적 매력에 이끌려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한 외국인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한 달 $1,000의 예산으로 해외에서 편안하게 살 기회가 생긴다면 짐을 싸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충격 폭로, 캄보디아 수도의 실제 삶,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에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대담한 일을 강요당하는 현실. 번호 1 질의 왕국. 이 사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캄보디아 시골의 흘길을 쉽게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땅 속에는 여전히 400만에서 600만 개에 달하는 지뢰와 불발탄이 누군가가 밟기를 기다리며 묻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뢰 오염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뢰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여러 세력 간의 장기적인 내전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뢰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로 여겨져 기지를 방어하고 적의 진격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 지뢰를 매설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뢰 지대의 지도는 사라지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유산 때문에 캄보디아는 어느 나라에서도 원치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절단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약 290명 중 1명이 지뢰로 인해 장애를 입었으며 전체 피해자 수는 4만 명을 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 관광지를 걷다 보면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밴드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모두 팔이나 다리의 일부를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땅을 개간하거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지뢰를 탐지하는데 바로 아프리카산 거대 주머니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쥐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쥐들은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지뢰가 폭발하려면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지만 이 쥐들은 1.5kg도 되지 않아 지뢰 위를 뛰어다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들의 후각은 탐지견보다도 뛰어나 TNT 냄새를 맡으면 멈춰서 땅을 긁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이 쥐들은 때때로 최신 기계보다 더 뛰어납니다. 테니스 코트 크기의 땅을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려면 1일에서 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탐지기가 녹슨 못이나 병뚜껑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계속 파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 한 마리는 단 10분 만에 같은 면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만 반응하고 다른 금속 조각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쥐군단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지뢰 제거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은 캄보디아 시골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번호 2. 캄보디아에서 겪는 문화 충격들. 캄보디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특히 육로로 이동할 경우 가장 먼저 겪게 될 문화 충격은 바로 도로 위에서 열리는 막무가내 결혼식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천막을 도로 한가운데 심지어 도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세워놓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혼식은 보통 3일 3박 동안 이어지며 대형 스피커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차량들도 불평 없이 천막을 피해 지나갈 뿐 누구도 문제 삼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끌벅적한 결혼식과는 반대로 처음 보면 다소 놀랄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장례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입니다. 크메르 전통에 따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를 완전히 깎아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효심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머리카락은 인간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캄보디아의 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정확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개인의 생일보다 공동체의 축제, 특히 크메르 설날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태어난 날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노년 세대 중 상당수는 전쟁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부모들은 생존에 급해 출생 기록을 남기는 것조차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었을 때 정확히 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화 충격은 시골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통 가옥 형태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70에서 80%의 집이 여전히 고상식 기둥 위에 지은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보통 지면에서 3m 이상 높이의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지는데 이는 우기 때의 홍수를 피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밤에 뱀이나 야생 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기둥 아래 빈 공간은 낮잠을 자는 곳이나 가축을 기르는 공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커튼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집에 선명한 분홍색 커튼이 걸려 있다면
이는 그 집에 결혼 정년기의 딸이 있으며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분홍 커튼은 마을 청년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근한 초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딸이 결혼하여 시집을 가게 되면 그때서야 이 커튼은 내려지게 됩니다. 번호 3. 캄보디아의 이상한 금기 사항들. 캄보디아에 가게 된다면 귀엽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머리가 신성한 신체 부위로 여겨지며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머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은 설령 아이일지라도 매우 무례하고 존중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발은 가장 낮고 더러운 부위로 여겨집니다. 절대로 발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특히 불상이나 승려의 사진을 향해 발을 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들이 주로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모자를 벗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집이 너무 허술해서 비와 햇빛을 막지 못하니 모자를 써야 한다고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환대에 대한 큰 모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모자를 벗어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문화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법적 금지 사항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거일 전후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맑은 정신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약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이 술을 사려고 해도 가게 주인들에게서 단호한 거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설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이나 관광도시를 가다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대형 카지노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러한 카지노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도박의 천국은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입구에서는 여권 검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현지인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 들어가 도박을 즐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번호 4.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때의 암묵적인 규칙들. 캄보디아 여성과 연애하거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곳의 문화가 서구 사회나 다른 현대 국가들과는 꽤 다르다는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애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캄보디아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들에게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 전 지나치게 자유로운 관계는 여전히 금기시됩니다. 또한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식사부터 선물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질 준비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진지해지고 결혼을 논의하게 되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신부갑 예물 비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1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이며 형편이 좋은 가정의 경우 수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협상이 가능하며 양가 가족이 함께 모여 신랑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내를 사는 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돈은 결혼식 비용과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가족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크메르 문화에서는 가족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위가 되면 주말이나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는 식사자리나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재산이나 가족 모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는 남편이 월급을 아내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남편은 개인적인 용돈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내가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아내는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다면 댓글로 숫자 5를,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숫자 0을 남겨보세요. 번호, 캄보디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 캄보디아 군대에는 다소 유머러스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군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약 130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기 위해 약 900명의 장군을 두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약 12만 5천 명의 군대를 운영하면서도 3천 명이 넘는 장군이 존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40명의 병사당 1명의 장군이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장군 계급은 항상 실질적인 군사 지휘권을 의미하기보다는 정치적 보상이나 충성의 상징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계급 이야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는 국기와 국호를 자주 바꾼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7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0번이나 국기를 변경했고 국가 이름도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부터 왕정, 공화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가 바뀔 때마다 국가의 상징도 함께 바뀌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캄보디아의 크메르어는 배우기 매우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언어의 문자체계는 총 7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자체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문장을 쓸 때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긴 문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디에서 단어가 끝나는지 스스로 구분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는 문장이 완전히 끝날 때나 큰 의미 단위가 바뀔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읽고 쓰는데 상당한 집중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독특한 행정 문화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 나라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전 총리인 훈센은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심지어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을 즉석에서 해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지도자를 태그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는 때로 한 번의 댓글이 수많은 공식 서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번호 6 시골판 베네치아. 캄보디아에도 이탈리아의 베니스처럼 물 위에 떠있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나라의 베네치아 버전은 훨씬 더 시골스럽고 소박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 아니라 나무나 함석 지붕으로 만든 소박한 오두막으로 대나무, 헌목이나 플라스틱 드럼통을 묶어 만든 부유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골 베네치아에서는 집 앞에 떠있는 돼지 우리나 닭장, 푸른 채소밭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낭만의 상징이 곤돌라라면 캄보디아에서는 전통 목선에 긴 꼬리 모터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배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장면은 아이들이 큰 알루미늄 대 하나 반으로 자른 플라스틱 드럼통을 배로 사용해 그 안에 앉아 능숙하게 노를 저으며 수상 가옥 사이를 오가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보다 더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 마을들이 실제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들은 톤레삽 호수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호수는 흐름이 거꾸로 바뀌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에는 호수의 물이 메콩 리버로 흘러가 바다로 나가지만 우기가 되면 메콩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다시 호수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면적은 평소보다 5배, 심지어 6배까지 커지며 주변 숲을 모두 잠기게 만듭니다. 이처럼 수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 위에서 유목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마을 전체가 섬을 올리고 더 깊은 물을 찾아 호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우기가 오면 수위가 높아지고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을 전체를 해안 가까이로 옮겨 숲 뒤에 숨으며 파도로부터 집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떠다니는 삶은 힘들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메콩강에서 역류에 들어오는 물이 엄청난 양의 비옥한 퇴적물과 영양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톤레삽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습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와 수산물은 거의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번호 7. 가난하지만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 캄보디아에 막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게 될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인당 평균 소득이 연간 $1,000 남짓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렉서스, 토요타 랜드 크루저 같은 고급 자동차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심지게 오래된 렉서스 차량을 이용해 소나 물소에게 먹일 풀을 나르거나 무거운 쌀포대를 실어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득이 낮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급차를 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관대한 수입 정책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캄보디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중고차를 연식이나 수량 제한 없이 거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만 달러에 팔리던 차량들도 몇 년 사용 후 이곳으로 들어와 수리 정비를 거친 뒤 몇천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런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자동차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저축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툭툭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스타일은 태국과는 꽤 다릅니다. 캄보디아의 툭툭, 즉 레몰르크는 오토바이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형태로 지붕이 달린 이동식 소파처럼 설계되어 있고 장식도 비교적 화려합니다. 이 차량을 타면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거리를 감상할 수 있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바탐방 지역의 대나무 열차를 꼭 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철로 위를 달리는 자가 제작 교통수단으로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대나무판 하나를 기차 바퀴축 위에 올려놓고 소형 엔진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철로 위의 교통 규칙입니다. 두 대의 대나무 열차가 마주치면 승객이 적은 쪽이 스스로 열차를 완전히 분해해 철로에서 내려놓고 상대편이 지나가도록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부품을 조립해 원래대로 운행을 이어가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번호 8. 캄보디아의 독특한 음식들. 튀긴 거미는 캄보디아에서 이색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사용되는 것은 손바닥만 한 타란툴라로 온몸에 털이 많고 주로 스쿨 지역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곳은 거미 마을로도 불립니다. 거미는 잡은 후 깨끗이 손질하고 양념을 한 뒤 끓는 기름에 통째로 튀겨 바삭하게 만듭니다. 몸통 부분은 스낵처럼 바삭하지만 배 부분은 부드럽고 그 안에는 알이나 내장 혹은 걸쭉한 액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 음식은 원래 루식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단백질원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생활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튀긴 거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과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일부 노점에서는 살아있는 거미를 직접 고르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튀겨 신선함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거미를 손에 들고 사진만 찍은 뒤 도망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프라옵, 즉 발효 생선 페이스트로 캄보디아의 블루치즈라고 불립니다. 크메르 사람들은 주로 맥이나 작은 민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몇 달 동안 발효시킵니다. 완성된 프라옥은 회색빛을 띠며 매우 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생채소에 찍어 먹거나 밥에 비비거나 다진 고기와 함께 요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뚜껑만 열어도 주방 전체에 퍼질 정도로 강한 냄새가 특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발효된 쓰레기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프라옥은 여전히 많은 캄보디아 가정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익혀서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캄보디아식 발루트입니다. 이 음식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용기를 요구하는 음식입니다. 부화 직전까지 발달한 오리알로 안에는 더 이상 액체 상태의 노른자가 아니라 머리와 부리, 뼈, 솜털까지 형성된 새끼 오리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부화시킨 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모습이 더욱 또렷합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삶아서 껍질째 먹으며 허브와 소금, 라임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흔한 간식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맛보다도 알을 깨는 순간 보이는 모습 자체가 더 큰 도전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번호 9. 매우 저렴한 생활비. 캄보디아는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최근 미국, 유럽 출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퇴 천국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시드니 같은 대도시에서 살던 외국인들은 프놈펜이나 시엠립에서의 한 달 생활비가 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집세에서 나타납니다. 프놈펜 중심가에서 에어컨과 발코니를 갖춘 풀옵션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250달러 정도입니다.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더 작은 집을 선택하면 150달러 수준까지도 내려갑니다. 더 조용하고 유명 사원들과 가까운 시엠립은 이보다도 저렴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월 120달러 정도의 작은 주택을 임대해 장기 거주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원과 개인 주방을 갖춘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비 역시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밥, 고기, 채소, 국이 포함된 한 끼 식사는 약 2에서 3달러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도 한 끼 가격이 6에서 10달러 정도입니다. 직접 요리를 할 경우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돼지고기 1kg이 5달러 이하이며 채소는 매우 저렴하고 신선해 아침 시장에서 몇 달러만으로도 한 바구니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수입식품마트도 있어 원한다면 본국과 비슷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료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국제 클리닉에서 일반 진료를 받는데 약 20에서 30달러 정도가 들며 기본 의약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령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태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잘 관리한다면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한 달 약 700에서 100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번호 10. 여행자를 위한 주의 사항. 앙코르 같은 대형 사원이나 프놈펜의 관광지에서는 승려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승려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원 밖에서 활동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며 이미 이름과 금액이 적힌 노트를 보여주어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관광객이 지갑을 열면 안에 있는 돈을 훔쳐보거나 더 높은 금액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진짜 승려들은 관광객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자주 겪는 상황은 고아원이나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방문을 권유받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가난, 전쟁, 가족 상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뒤 교실이나 숙소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기부나 기념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설이 관광객의 돈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아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문과 기부가 오히려 해당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여행 단체에서는 이러한 투어 참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육로로 국경을 넘을 때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과의 국경에서는 비공식 비자 대행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빠르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캄보디아 관광 비자는 정해진 요금과 간단한 절차만으로 발급됩니다. 공식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관광지에서는 무료로 안내해주거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 끝날 무렵 갑자기 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불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식 서비스가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캄보디아에 대한 흥미로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이 다채로운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더 명확한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